예. 강의 와가지고 갑자기 처음부터 재우는 강사가 처음 봤죠. 예.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들려드렸던 클래식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손 들고. 정답. 아, 지선사 이야기라. 박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롯데마트에서 한 개 사왔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실까봐 알파벳이 들어간다 제목에 힌트까지 들어야 했는데 한 번에 알아맞히셨네요. 너무 이런 클래식을 맞출 수 있는 교양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모든 질문은 저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선사의 아량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많이 들어오셨던 노래죠. 예, 그래서 바흐가 작곡했었는데 19세기 후반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지선상 하나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그래서 금방 들으셨던 거는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예, 이제 질문 받을 준비하시고 예, 농담입니다. 네. 잠깐 쉬어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교육을 오셨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소방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전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뭐죠? 사고. 사고가 나면 어디 신고해야 된다? 119를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112에 신고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관내에 학생들 사망 사고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 이 사례들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초초등학교 부장님 오셨네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 2020년 6월 25일 날 여러분도 소문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남편 오봉저수지에 보면은 우리 막 수상스키 타는 데 있죠. 거기서 남자아이가 익사했다는 그런 사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출고했죠. 7대 구조대 6번 플러스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저수지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물에 빠졌다. 근데 애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리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뭐 수상스니까 뭘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기 이제 물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시험한다고 한 애가 있다 안 빠지지 하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고 나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와야 된다. 나오니까 이제 거기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깊이가 이 경사가 갑자기 가파해지면서 물이 엄청나게 깊어진 거죠. 쑥 들어가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잠수 장비를 해서 아이를 건져냈죠. 건져낸과 동시에 학부모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부모님이 도착했는데 아이를 못 건져냈으면 그런데 마침 아이를 익수자를 잠수해가지고 저희 구조대가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학부모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불곡초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해서 김천 구조대가 현장으로 도착해서 수색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익수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김천 제1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압박도 하고 약물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되겠다 사망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남학생들 안전교육을 하실 때는 장난에서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장난이었다가 이 아이 목숨을 잃어내지 않습니까? 물 깊이 그거 확인하려다가 하나의 안타까운 목숨이 앗아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도를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 딱 찍어보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자 무수축. 물에 빠진 오래돼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약물을 쓰고 가슴 압박을 했지만 수술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배우면서 잘 아실 거예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이런 익수자 건졌을 때는 인공호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이렇게 저산소증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여러분 계속 열심히 가슴 압박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공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갔는데 요거는 요리는 뭐죠? 우리가 가슴 압박했는 일이거든요. 계속 무수축이. 그래서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지나고 한 달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보면 맥도날드 사거리 우회 도로 있죠. 큰 도로를 여자아이 2명이 건너다가 차와 부딪혀서 여자아이 1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나는 거예요. 그때 맥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19시에 52분에 출동을 해서 여기 다수 율곡, 다수 펌블러스 이렇게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기 전에 사거리 가기 전에 약간 커브진 데 있죠. 그쪽을 건너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명이 보행자가 건너가다가 차랑 부딪혀서 그런 사고인데요. 사고 시점을 보시면 여기 코너 돌면은 이쪽 사이 있죠. 해당 그 우리 화단과 화단 사이 이 사이를 건너가다가 커브가 약간 져 있으니까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못 봤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 지점에 여기 가면 표지판 붙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사고 사망 지점 하면서 표지판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호흡 일지를 보시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약하면 맥박이 약하게 잡혔어요. 이제 외상이니까 이제 아직 완전 심정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급하게 빨리 이제 제1병원으로 이송하려 했더니 수용이 불가하다 해서 우리가 구미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차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송 중에 어떻게 됐죠? 맥박이 없고 무수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저혈량성 샷이 와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이송 중에 구미차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왔고 심폐소생술 하다가 결국은 근데 압박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ROSC 확인됐다 했잖아요. 무수축이 왔다가 압박을 해서 다시 심장이 좀 살아났어요. 살아놓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칠곡 경대를 갔는데 어떻게 됐죠? 칠곡 경대에서 전원 중에 사망 안내를 받았다. 구미차에서 칠곡 경대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안타깝죠. 초등학교 저희 딸 또래인데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송했었는데 신전도를 보시면 자 처음에 초기 케이지를 찍었을 때는 맥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박이 뛰고 있죠. 아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봤을 때도 맥박은 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피를 많이 쏟다 보니까 중간에 심정지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심정지가 나는 이 케이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정지가 났으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가슴 압박을 했는 이 케이지고요. 마지막에 두 번째 리필 분석했을 때도 노샤 어드바이스 창이 필요 없다는 거는 가슴 압박을 해라 이런 사인입니다. 자, 두 사건을 보시니까 여러분들 소문은 들으셨죠? 소문 안 들으셨나요? 타 지역에서 오셨나요? 그래서 두 사건이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사망했는 그런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나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 케이스는 이제 좋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소생시켜서 제가 하트 세이브를 받았습니다. 율곡센터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 학생은 몇 학년이다? 성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아침에 막 씻고 이제 알바를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자, 아침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덕곡동 주공 아파트 여기 있죠 앞에 거기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급대 여기에 3명 중에 제가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출동했는 케이스고요. 그 구조대 율곡 펌플러스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자, 출동 지령상에는 아이가 놓는다는 분만 추정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신고했을까요? 엄마한테는 애기겠죠.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녹취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애가 하고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황시 직원은 애가 나오는 줄 알고 저희한테 분만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만이니까 그 분만 세트를 챙겨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현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우리 국 상황시 직원이 격려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시 학생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AED 있죠. 자동 제세동기. 우리 심장 충격기 주는 걸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 경련하는데 뭐 보통 이제 경련 과거에 있으신 분들은 경련 막 하다가 이제 기도만 잘 하고 하면 좀 있으면 덜덜 틀고 일어나시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저희는 심장 충격기 가져갈 필요 있나 했는데 딱 가서 저희가 케이지를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거 여러분들 교직원 심폐소생 교육할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케이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누가 교육했는지 모르죠. 이걸 안 가르쳐줬다니. 여기 보면 막 노이즈를 탄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죠. 이 케이지는 뭐냐면 자 우리 심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요. 수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기적인 흐름에 떨어지면서 이게 떨고만 있는 거죠. 떨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바로 의식을 잃고 뇌로 산소 공급이 조금만 돼도 경련을 일으키고 그게 계속 방치되면 사망으로 이르는 아주 무서운 부정맥이죠. 부정맥 중에서도 사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나쁜 부정맥, 심실세동입니다. 그래서 딱 붙였는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빨리 제세동기 전기 충격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번개 모양 보이시나요? 끝에 예, 번개 모양이 전기 충격 꽝 이렇게 줬는 거예요. 주고 나서 전기 충격을 주고 나니까 자 이 케이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죠? 보시나요?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여러분 막 그냥 낙서 있는 모양이죠. 이건 심실세동, 심실이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떨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전기 충격을 200줄로 꽝 주고 나서는 이 케이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QRS 모양, 뾰족한 고형 모양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 심폐소생술 할 때 심장 충격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심장 충격기만 잘 사용해도 이런 학생들을 바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죠? 뾰족뾰족하면서 정상기들은 아니지만 정상기들이 비슷한 EKG로 변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숨통이 탁 튀면서 눈을 딱 뜨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심장질환 하면은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안 하고 의식도 없는 게 심정지잖아요. 전기 충격 한 방으로 어떻게 됐다? 숨통이 탁 튀면서 의식은 아직 온전치 않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금이 찾아가고 이송한 도중에 너 이름 뭐야 물어보니까 이름 얘기하고 뭐 학교 얘기하고 엄마 이름 얘기하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을 때 거의 바뀌었어요. 자, 이 학생이 만약에 전기 충격을 안 줬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냥 만약에 자다가 이런 부정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단강을 건너갈 뻔 했다가 제가 전기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칠곡경대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 심장 제세동기라고 해서 이게 부정맥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장 안에 심어가지고 그런 시술하고 지금 이제 아마 대학생이 됐을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트세이브를 받았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 학생은 제가 직접 출동을 했고 제가 전기 충격을 줬고 또 이 전기 충격 한 방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지금 진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다가 다시 한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날 일요일이니까 다 계셨겠죠. 앞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진짜 이게 전기도 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후배잖아요.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기 충격이 잘 못 켜가지고 소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한 번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아들 살려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하트세이브를 우리 도지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상교를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아이가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렇게 소생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대학생이 됐을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케이스는 좀 우울한 케이스를 보내드렸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구급대원이긴 하지만 또 수성에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직원 심폐소생술 매일 받으시잖아요. 받으시죠? 또 이거 뭐 연례 행사처럼 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학생을 또 살릴 수 있고,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을 살렸다 그런 케이스 있으니까 뭐 매번 받으실 때 좀 집중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소방서니까 또 화재 이거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화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안동에서 이렇게 막 강강에 불 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작년에 내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작년 4월달에 김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화재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면 이제 일단은 다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마다 보건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보건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들을 하실 겁니다. 뭐 상처 치유나 뭐 하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 아이가 많이 다쳤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119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절대 자차로 이동하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진짜 중증의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차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119를 신고하셔가지고 119를 통해서 병원을 가셔야 여러분들이 책임이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기 그렇지만 책임이 119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학생 사고가 나면 나중에 일이 잘못돼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저도 공무원이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차로 끌고 가다가 학생이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119를 안 불렀냐? 이렇게 하지만 119를 부는 순간 119가 도착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 책임이 119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무조건 중증 외상 환자들은 여러분 안전 담당하시고 보건선생님이라면 무조건 119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구급대원 책임이에요. 병원 선정하는 거, 치료하는 거, 처치, 뭐 이송 지침대로 처치를 했냐, 뭐 이송 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냐, 이거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손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119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냐 방법을 여러 가지를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19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문자에다가 119를 수신자로 치고 뭐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도 신고가 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는 영상통화 아니라 전화기로 해서 119 신고하는 거 아셨을 텐데 문자로도 된다. 그리고 자, 119 신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119 신고 앱을 통해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영상통화도 되네요. 영상통화. 119 추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영상통화로 연결됩니다. 영상을 지정과 자, 신고하는 방법이 전화 말고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영상통화. 영상통화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자, 우리 아까 심폐소생술 할 때 영상통화 딱 틀어놓고 하면 거기 영상 우리 상황실 직원이 어떻게 압박하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스마트폰에 한번 이거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 선생님들이니까. 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119라고 119 신고라고 치시면 이 앱이 뜹니다. 여기 보시죠. 119 신고 앱이 됩니다. 한번 설치해 보실까요? 이걸 뭐 쓰실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앱 하나 정도는 안전 담당 선생님이라면 하나 깔아놔야 되지 않을까. 자, 앱을 까시면 뭐 동의, 허용 뭐 이런 거 다 누르시면 자, 메인 화면에 화재 신고, 구조구급 신고 이 두 개의 섹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가 났으면 화재 하고 전송 누르면 되고
구조구급이면 뭐 애가 다쳤다 하면 구조구급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죠. 내용을 쳐서 전송을 누르시면 신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위치를 정확히 딱 봤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 여러분들이 산악 갔을 때 조난을 당했어. 등산을 갔는데. 그러면 휴대폰 위치로 GPS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씩은 따라 놓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악 구조가 됐으면 구조에 들어가셔서 뭐 산을 내려다 조난을 당했다 아니면 뭐 골절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신고가 바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9 신고를 하면 어떻게 출동을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다중 출동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119 여기 그 학생문화센터에서 119 신고하면 도청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로 다 가독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신고, 구미에서 신고하든 영천에 신고하든 김천에 신고하든 119 종합상황실 안동에 있는 도청의 119 종합상황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접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 인근에 이거는 거리 기준입니다. 거리 기준. 자,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센터에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을 하고 예, 신정지 같은 경우는 우리 펌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펌프차 합쳐가지고 하는 그 차도 출동하고 뭐 구급차도 여러 대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신고를 하시면 신속한 신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용을 안 넣으려 하다가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우시죠 밖에. 그래서 뭐 학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농사 지으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어저께도 출동을 했거든요. 열탈진이 와가지고 땡빛에 깜짝 계시다가 5시간 일하시다가 열탈진이 와가지고 뭐 어지럽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뭐 막 구토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이제 1월 온열 질환을 넣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뭐 체험학습을 가든지 아니 운동장에서 이제 막 축구를 막 땡빛에 막 축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온열 질환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폭염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경련은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을 먹긴 먹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하트륨 혈증이 빠지면서 예, 그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이런 경련이 있습니다. 열경련이고요. 그리고 열실신. 자, 체내에 혈액 배분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열로 인해서 실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시적인 의식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체온을 낮춰준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의식은 회복됩니다. 이런 열실신이 있고요. 그 열탈진 아까 말했던 고환자입니다. 밭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해질 불균형이 있고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의식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온음료 막 먹이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땀이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은 이런 온열 질환자 때 땀이 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 땀이 난다는 건 우리 중추가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계속 배출시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 뒤에 보여드리면 이 질환을 잘 보셔야 돼요. 열사병이잖아요. 여러분들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시죠? 열사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중추신경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그 체온을 딱 쟀는데 40도가 넘어가요. 자 우리 몸이 40도가 넘어가면 장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고열에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겠죠. 40도가 넘어가요. 근데 땀이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자 학생이 딱 쓰러졌는데 체온은 40도가 넘어. 근데 땀을 안 흘려요. 우리 보통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되죠, 맞죠? 근데 땀을 안 흘려. 그러면 얘는 그때 배웠던 열사병이구나.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자 몸 안에서 항상성을 체온을 유지하는 그게 망가진 거예요. 아예. 그래서 외부에서 이거 물을 뿌리든지 얼음을 대든지 해서 체온을 외부에서 낮춰주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40도고 의식이 없고 40도인데 땀을 안 흘려? 이러면 이게 열사병이다 해서 빨리 119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위급상황입니다. 다른 거는
뭐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의식도 있고 땀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전해질 가서 링게일 이렇게 좋은 거 맞으면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중추신경이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빨리 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을 가든지 딱 갔는데 더운데 이제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했는데 증상이 이렇다 하시면 빨리 보건소에 불러가지고 그 그늘로 옮겨서 체온을 외부에서 물을 뿌리든지 얼음을 대든지 해서 체온을 낮춰주시고 빨리 119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열사병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구급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폭염구급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9에 소방차 구급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나 상담도 하고 있지만 이 구급차 안에 우리가 저희가 얼음조끼, 얼음팩, 뭐 체온계, 뭐 전해질 용액, 소금 이런 거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폭염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폭염 환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 한철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화재 교육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종류에는 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있다. A급은 일반, 유류, 가스, 전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분말 소화기에 보시면 A, B, C라고 적힌 거 보셨습니까? 분말 소화기 앞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분말 소화기는 뭐다? A, 일반 화재, 그리고 B급, 유류 화재, 전기 화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말 화재 때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으로 한번 그냥 보시고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과 관리 방법뿐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옮길 때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쳐줍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확정 부근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이 확정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모의 시험대에 잔류하고 있는 약재나 유류, 물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은 그 저희 와이프도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김천여고 선생님인데 기숙사 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야간 훈련하는데 저보고 자기가 소화기 교육 못하겠다 하면서 제가 야간에 가서 소화기 교육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가지고 막 학생들 폐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10년 넘었는 거. 그래갖고 막 그 불 나가지고 막 그 진짜 분말 소화기 한번 싸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뭐 가루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사 선생님 그 학교 일하시는 분들 그거 치운다고 좀 애를 먹긴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뭐 이런 교육하실 일 있으면 폐소하기 있잖아요. 모아놓으셨다가 애들 한번 쌓아보고 하는 것도 맨날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어떻게 분말 소화기 나가는지 한번 그렇게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용 소화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양원에 가면 벽에다가 이렇게 액체 같은 게 걸어놓은 거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소화약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플라스틱 벽이 깨지면서 소화액이 깨지면서 이제 불 끄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노이자시설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소화기 대신에 이런 투정용 소화기를 넣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에 걸려 있는 거 있으시면 그걸 던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병이 깨져야지 소화약제가 분사가 되면서 소화가 효과가 있다고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계시는 거나 학교에 있는 소화기를 보시면 제조연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연원을 옛날에는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소화기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소화기들이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기 눈금에 이제 파란색 노즐에 눈금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그 압력이 이제 0.7에서 0.98 MPa 압력이 좀 있어야지
이 분말과 함께 압력이 같이 발사되거든요. 저게 만약에 거의 게이지가 떨어져 있다 하면은 뭐 분사가 안 되겠죠. 그냥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한 번씩 조금만 10년 넘었는지 저 압력 게이지가 괜찮은지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요 K급 소화기는 우리 뭐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라든지 그런 화재에 분말 소화기는 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싱크대 위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으시죠? 그게 이제 이런 K급 소화기면서 팍 터지면서 이제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화재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네스화전 여러분들 학교마다 있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산물 관계자 또는 소방대원이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옥내 집에 소화전 아파트에 사용 보시면 방법에 창문 열어보시면 옥내 소화전 다 먼저 있잖아요. 부인한 그 곳을 사용법이니까 확인하면 한번 옥내 알아보세요. 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등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열어달라고 하시면 되고, 혼자면은 방수자는 호스를 노즐과 펼쳐놓고 호스를 다시 가서 견고하게 붙잡고 호스함을 화전을 열어야 하게 되겠죠.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 분말 소화기는 그 액체, 그 분말이 다 끝나면은 다른 분말 소화기를 계속 가져오든지 계속 사용할 수 없지만,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는 옥내 소화전이 엘리베이터 중간에 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재는 가져와서 끄셔야 됩니다. 이제 불이 나면 대피 먼저, 옛날에는 대피 막 하라고 막 했는데 불 조금 나는데 대피해가지고 크게 화재가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불은 여러분들이 끄셔야 됩니다. 끄시고 진짜 화재가 막 번지면 당연히 대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사용법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호수는 다시 말려서 사용하시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펌프 밸브를 이게 물을 틀기 시작하면 펌프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펌프를 오프로 돌려주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물 청소한다고 이렇게 그 옥내 소화전을 썼는데 이제 펌프를 오프로 안 시키면 펌프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옥내 소화전을 틀었다 하시면 경비실에 연락하셔가지고 펌프 그거 오프로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대피 자세는 잘 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어제 교육자님하고 말씀 중에 교육자님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뒤에 보시면 비상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비상구가 보입니다. 자, 낯선 장소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친척집에 갔는데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를 보러 왔는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영화관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비상구가 저쪽에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시는 분과 안 한 분의 차이가 뭘까요? 자, 안 한 사람은 화재가 나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주로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대피로 갔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대피가 안 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대피로를 딱 확인해 놓으신 분은 어떻게 되죠? 바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면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도 좀 확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화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 놓으시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특히 지하철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은 이제 화재가 나면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대피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대피하는지 한번 잘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피 자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 드라마 제목, OST,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이제 안 됩니다. 다들 했잖아요. 뭘 시했습니까? 손 들고. 아, 슬기로운 선생님. 아, 맞습니다. 박수 앞에 넣으십시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였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볼게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저씨, 조심 조금씩 하겠습니다. 내리고 하세요.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119.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첫 번째, 의식하기 깨어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기 주방동 33-1인데요. 간전으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자, 두 번째 신고, 112 신고. 예, 빨리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 힘드세요? 자, 누르고 가슴 아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 먼저 깨우고, 그 다음에 119에 알리고, 그 다음에 누르고, 요 세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셔가지고 뭐 매일 받으시잖아요, 맞죠? 예, 매년 이게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소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걸 교육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요즘에는 소소식 플러스 해가지고 완강기 교육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안 하면은 또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예, 한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반응하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 심정지 환자는 의식이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게 뭔가 하면 저혈당 환자들 있잖아요. 저혈당. 혈당이 떨어진 환자들 의식이 없을 수 있는 거. 예. 전에 한번 종합공원에 이제 우리 직원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자기가 심정지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동을 갔더니 이 사람 숨을 쉬고 의식이 없는데 보니까 저혈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열심히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소방서 직원인데 당연히 호흡대는 아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열심히 압박하다가 꼴쯤에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직원이. 예. 그래서 의식 확인했을 때 진짜 뭐 이렇게 호흡을 진짜 심정지 환자는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예, 심장도 안 뛰고 아무리 막 흔들어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혈당이 심하게 오면 그랬죠. 저혈당 환자들은 누르면 아프다고 막 난리지거든요. 그러면 절대 심정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CPR 교육할 때 이걸 심폐소생술 할까 말까 할 때는 일단 눌러보라고. 그래서 이거 누르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심정지 않으면 이렇게 꿈틀하거든요. 팔을 움직이든지 손을 움직이든지 아프다고 얘기하든지. 근데 저 눌러도 진짜 반응이 없고 호흡도 안 한다면 심정지가 있구나. 그래서 알까라면 눌러봐라.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고하시고 119 신고하는 걸 다 배우셨고 호흡 확인. 예, 그렇게 하셔서 심정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잘 아시죠? 뭐 맥에서 120회 하도 들어가지고 맞죠? 이건 지겨우실 때 됐어요, 맞죠? 예, 100에서 120회 누르고 뭐 깍지를 끼고 손목은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잘 하시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꼭 잡고 자, 여기서 틀린 걸 장갑을 아시죠? 넣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 잘못했는 신경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하실 분 두 가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자, 송중기가 했는 CPR 중에 잘못된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시는 분 손. 잠깐 맞추신 분은 자, 안 맞추신 분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네? 정답. 아, 코 안 막아는 거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없고, 맞아요. 예, 일단 정답으로 이게 사실 앞에 나오세요. 자, 송중기가 할 때 코를 안 막았죠, 맞죠? 예. 그래서 혹시나 저 영상을 보고 코를 안 막고 하실 분이 있을까봐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송혜교를 구해서 딱 왔는데, 자, 코를 안 막고 인공호흡을 했죠. 인공호흡 하는 건 맞아요. 자, 익수자 할 때 뭐라 했죠? 인공호흡 해야 되죠. 인공호흡 했는데, 자, 코를 안 막으면 어떻게 되죠? 자, 불면 어디로 빠지죠? 코로 이렇게 공기가 다 나오겠죠. 예. 제가 그 간호대학 이제 그 구미대학교 교육교수를 해서 이제 간호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통합실습 그 과목 중에 이제 핵심 술기 중에 CPR이 있었어요.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조차 코를 안 막고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가 너희들은 이제 곧 의료인이 될 사람인데 이 CPR 치는데 왜 코를 안 막고 하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한 가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압박하는 위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압박하는 위치가 거의 위에서 눌렀잖아요. 저렇게 눌러도 살아나는 거 보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위치도 조금 이상했죠, 맞죠?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장학생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제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분들이 안 편하실 것 같네요. 빨리 제가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따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또 잘못된 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갑자기 일자로 이렇게 우리 무수축 있죠. 무수축 쭉 떼는데 갑자기 뭐 제사동기 가자 해가지고 막 200줄, 300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게 잘 됐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CPR 프로토콜 중에 일자로 되는 무수축은 무조건 가슴 압박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자의 무수축에 전기 충격을 준다? 그거는 환자를 더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전기 충격을 주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심실세동, 막 심실이 떨고 있을 때 전기 충격을 꽉 줘서 리셋을 시켜서 심장이 잘 뛰도록 하는 건데, 자, 무수축은 심장이 아예 안 뛰는 거잖아요, 맞죠? 이럴 때는 우리 가슴 압박을 하셔야 돼요, 가슴 압박을. 근데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준다? 그거는 환자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세동기에 여러분들 패치 붙이면 일자로 뜬 EKG가 뜨면 자동차 세동기가 심장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심실세동이나 무백성 심실혈맥을 감지하면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일자가 됐잖아요, 맞죠? 일자가 쭉 됐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기 충격이 아닌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오버가 가장하기 위해서 뭘 하죠? 전기 충격을 주죠. 그거는 환자를 어떻게 한다? 더 죽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 충격을 줘서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수축일 때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안전한 건 상관없지만 이제 제가 역대병원에서 심장혈관 쪽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심장혈관 차량 우리 협식 즉 심근경색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들어봤다 혹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넘어가시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강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아는 지식들 좀 전해드리려고 이걸 좀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심근경색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 식습관이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뭐야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심혈관 질환의 연령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해드리면 이건 둘 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나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심증을 자, 가슴 통증이 있는 건 둘 다 똑같아요. 자, 가슴 통증이 있다는 건 어느 혈관 한 부분이 막혔다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식은땀도 나고 막 이렇게. 근데 협심증 같은 경우는 얘가 막 런닝머신을 뛴다든지 산을 오르다가 가슴이 좀 아파. 근데 좀 쉬어볼까 해서 쉬면 그 통증이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이 심장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완전 100% 막힌 게 아니라 한 70% 이렇게 막혀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걸리는 운동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다든지 등산을 하게 되면 가야 되는 혈액보다 적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일어나는 거고 안정기가 되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자 급성 심근경색이 뭐죠? 흉통이 막 왔어요. 가슴이 막 엄청나게 아파. 근데 좀 쉬어볼까 해서 쉬었는데도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통증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심근경색이에요. 근데 이 심근경색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혈관이 막혀 있으면 이게 계속 심근이 괴사가 되면서 아까 말했던 나쁜 부정맥이죠. 심실세동이 걸릴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을 더 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 괜찮지만 심근경색은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퍼지는 통증. 내가 여기 가슴이 아프지만 등 뒤쪽이 아플 수도 있고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등 뒤쪽이 아플 수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가 아파서 내가 소화불량인가 하면서 계속 진통제만 먹다가 이제 병을 키워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사통이 있을 수 있다. 꼭 가슴 통증이 가슴에 있는 심장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통, 어깨라든지 등 뒤라든지 아니면 배 쪽이 아플 수도 있다. 유념하시면 되고 호흡곤란인지 구역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쭉 나타나면서 처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내 부모님이나 내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요? kiểm tra 에서 어느 병원을 갈까요? 의료원을 갈까요? 제1병원을 갈까요? 여기서가 제일 대신 어느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제1병원 의료원 중에 심근경색 응급실을 가는데 제1병원 갈지 의료원을 갈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가까운데 가는데 제1병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은 이걸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기기가 들어왔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을 가시면 검사를 받고 다시 전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심장을 뚫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제1병원이에요. 제1병원. 김천 제1병원에 심장내과 의사가 있고 또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대병원 심혈관 센터에 있을 때 응급실에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 하면 자기 당직일 때는 밥 먹다가도 막 가가지고 시술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팀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병원이 그런 의사들도 있고 그런 기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있으면 어른이든 자기가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제1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면 심근경색이다 하면은 응급실에서 심장내과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다 불러가지고 빨리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성 심근경색, 가슴이 막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막 통증이 엄청 심하다 할 때는 제1병원 가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김천에 이걸 치료하는 병원이 없을 때는 구미 대구로 가면서 심장이 막혀 있는데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괴사가 되면 다시 소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계속 김천의 환자들은 구미까지 가는 동안 대구까지 가는 동안 심근이 괴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했을 때도 후유증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중소도시에도 이거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센터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김천에는 어디 있다? 제1병원. 그래서 제1병원 바로 가셔서 시술하면 됩니다. 제가 봤는데 대구에서 하는 시술 방법이랑 김천 제1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술 방법을 하기 때문에 꼭 대구 와서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빨리 혈관을 뚫어주는 게 환자 예후에 좋기 때문에 뭐 대구 간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계, 똑같은 재료로 하기 때문에 굳이 대구를 갈 필요 없습니다. 구미를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1병원 가셔가지고 빨리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본인이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의료원을 가지 마시고 의료원 뭐 제1병원 뭐 하는 건 아닌데 제1병원 가셔야 여러분들이 뭐 10분, 20분이라도 빨리 뚫어서 여러분들 예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말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이건 뭐 안전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의 안전 교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뭐 또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119 신고해야 됩니다. 또 빨리 신고해야지 119가 빨리 이송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관과 같이 하는 119 안심 수학여행을 학생들에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소풍, 운동회? 제 생각에는요, 뭐니 해도 수학여행 떠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을 위해 특별한 동행이 나섰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용수초등학교의 수학여행날. 교문 앞에 모인 어린이들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밝은데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119 안심 수학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우리 현역 소방관 두 분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 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또 동행 지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숙소에 가서 또 숙소의 안전 점검을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여 또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분들이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줄 슈퍼 히어로. 응급구조사 등 안전 전문 자격을 소지한 현직 소방대원들로 수학여행 사전 교육부터 출발일 안전 점검, 숙소 생활과 야외 활동 안전 관리,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제 여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 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배움다운 선생님과 엄마의 인사를 받으며 버스에 올라타는 학생들. 소방대원이 꼼꼼한 체크와 함께 기본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데요. 철저한 안전 관리에 엄마들도 한결 안심입니다. 여러 소방관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해서 마음이 사실은 많이 놓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 약품과 긴급구호 장비까지 실으니 드디어 모든 준비 끝! 부릉부릉! 설렘을 가득 안고 드디어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19 안심 수학여행 사업을 올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두가 행복하고 알찬 수학여행길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영상을 경북걸로 가져오려 했는데 경북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가져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그래서 경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학여행 갈 때 같이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소방관이 따라가면 당연히 안전 교사 선생님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이게
안 따라갔을 때는 이게 다 이렇게 아이들 막 돌보고 막 안전사고 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화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관이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이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아파도 이렇게 다쳐도 이제 뭔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그 협력 맺은 학교들을 가고 있더라고. 수학여행 갈 때 에버랜드 가서 우리 직원들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1박 2일로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교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 교통지도라든지 뭐 아까 오바이가 그 숙소에 뭐 소방 시설까지 다 보고 하시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뭐 체험학습 이런 거까지 다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 소방인력이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수학여행이라도 1박 2일 가는 이게 아마 그 수학여행 버스 그거 뭐 이렇게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동행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건 안전사고가 크게 터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부수적인 그런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에서도 뭐 버스에 화재가 났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구급대에 동행하고 이런 처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소방에서도 보면 그 순직이 일어나야지 저희 복지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게 막 늘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문경에서 화재 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소방관 2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직원이 한 명이 이제 구미 소방서에 있다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이니까 좀 막 슬퍼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굳이 이제 제가 안 따라가더라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가는 그 근처에는 저희 119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제일 최근에 가까운 센터에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하시고 빨리 119 신고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주로 하면 애들 다치는 게, 저도 119 소년단을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곡초, 구성초, 동신초 여기 오신 분 있나요? 119 소년단 저희 하고 있는데 감천초 그리고 증산했나? 그렇게 몇 가지 5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학사님 오시니까 이제 마치라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다치는 아이들이 이제 피가 나고 상처나고 골절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좀 중요도 높은 사건이 있나 없나 봤는데 주로 많이 신고를 하시는 종류가 상처가 난다든지 골절 뭐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염자, 이렇게 뭐 계단 넘어지고 이런 게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예. 그래서 동맥출혈, 정맥출혈, 모세혈관 출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맥출혈입니다. 동맥은 막 이렇게 우리 맥박이 뛸 때마다 팍팍 솟는 게 동맥이고, 정맥은 이제 그냥 우리가 찢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나는 출혈. 모세혈관은 우리가 그 찰과상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진물 나면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모세혈관 출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손목 이제 자위한다고 손목을 딱 끄시는 분들 보면 백은 동맥을 못 끊어요. 왜냐? 동맥은 되게 깊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 출혈은 잘 없는데, 만약에 출혈이 탁 아이가 출혈이 났는데 갑자기 맥박이 뛰듯이 팍팍 막 피가 팍 솟아나는 출혈 있죠. 그런 거는 그걸 빨리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혈량 시한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갑자기 팍 소실되면 우리 몸에 한 700cc, 1000cc만 소실돼도 의식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 양상을 보시고 피가 푹푹 뛴다, 이렇게 맥박에 따라서 철철철 넘친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압박을 하셔가지고 압박을 하고 119 빨리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맥이나 모세혈관 출혈은 괜찮거든요. 상처 치료하시고 조금만 압박하면 치료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 원하실 때는 뭐 수돗물에 씻는다든지 아니 생리식염수가 있으면 1번은 뭐 보건선생님이 학교마다 다 계시니까 맞죠? 보건선생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씻으시고 멸균껴주나 이런 걸로 해서 드레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맥이나 모세 치료를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동맥일 때는 직접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절단 이런 거 학교에서 잘 없겠지만 절단이 났다, 손가락이 잘렸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요즘은 수지 접합 기술이 잘 발달해가지고 이걸 잘 보존해가지고 가져가면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단체 관리를 잘 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절단면이 있으면은 이제 꺼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서 얼음이 넣는데 이게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특히 이 절단 부위가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그 꺼지에 싸고 봉지에 싸서 얼음에 직접 안 닿죠. 이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수지접합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절단면일수록 예우는 더 좋다. 근데 이제 뭉개진다든지 이런 거는 붙이기 힘든데 그래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 절단체를 같이 찾아서 일부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계단 내려가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염자, 골절 뭐 이런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염자는 말 그대로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골절도 마찬가지고 염자도 마찬가지고 제일 특징적인 게 부종이겠죠. 우리 몸은 이제 거기에 손상을 입었으니까 이걸 부정시키기 위해서 붓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염직통제도 먹고 뭐 근이화제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있던데 염자가 있고 골절 중에서도 이제 골절이 됐을 때 개방성이 아닌 거는 우리가 피부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무균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 뼈가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 있죠. 부러졌는데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양호실에 내려가셔가지고 생리식염술로 만약에 더러운 부위, 뭐 모래나 이런 걸로 깨끗이 세척하고 드레싱을 해놓으신 상태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성 골절을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붙였을 때 이게 염증이라든지 합병증이 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는 거는 그냥 그대로 부목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하면 되는데 개방성일 때는 이게 또 멸균의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염자나 골절이 있을 때는 이제 라이스라고 그리고 앞자리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스팅, 휴식을 취하고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우리 냉찜질을 하도록 되어 있죠. 냉찜질하고 컴프레션 우리 합방품대로 좀 감아주시고 다리를 올려주시면 염자나 이 골절에 도움이 되겠다. 연차를 냈는데 갑자기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은 뭐 일찍 마시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전 돌봄터 요즘 저출산이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김천소방서 그 유목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인데요, 직원. 이웃처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우리 이웃 소방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아이들에게 행복으로 돌려주는 행복 소방서. 119 아이 행복 돌봄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119 돌봄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유목센터 2층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무료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있으시면 거기 맡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소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난이 당했을 때 안전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맞이해서 이런 안전 돌봄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안전교육 담당할 때는 학교하고 되게 많이